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리의 행복한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유노라이프에서 펴낸 1만 연회 이상 심리상담 꿈 분석을 진행하고 10년 넘게 상담실에서 수많은 엄마를 만나온 정신분석가 박우라님의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다양한 모습의 엄마와 딸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세상의 상식이 부추기는 것처럼 혹은 늘 우리 딸들이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는 나의 엄마와 다른 엄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마라는 세상과 얼마나 사랑을 주고받았을까요? 내가 주고받았다고 믿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는 했을까요? 사랑에는 분명 독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듯 세상 모든 엄마와 딸이 겪는 집요한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고 억울했던 마음들, 사랑이라 생각하고 펼쳤지만 그것이 독인 줄을 나중에야 깨닫고 밀려든 미안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지키는 소중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들. 여자로 태어나 살다 보면 필연 만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비록 일부나마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모녀 관계가 고민인 수많은 딸과 엄마를 위한 책일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어머니를 또는 아내와 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엄마의 무의식이 딸에게 극적으로 전이되는 통로인 감정, 시선, 결핍, 모성, 남편을 차례로 점검하고 나서 여자로서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온전히 회복하고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딸의 결핍.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비롯한 정신분석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여자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이 남자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시간보다 30%가량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딸들의 출발부터가 결핍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보여주지요. 여자아이는 엄마가 울면 엄마의 감정이 곧 자신의 감정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엄마는 딸 아이가 엄마의 상태에 공감해서 그런 것이라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거나 지각하기 이전에 엄마라는 대상, 타인의 감정에 자기를 동일시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느낍니다. 즉, 엄마의 상태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남자아이처럼 좀 더 충족된 내 상태에 엄마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는 내가 없이 타인인 엄마의 상태에 나를 포함시킵니다. 이처럼 많은 여성들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것으로 여기기에 타인을 충족시키거나 타인의 만족을 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거나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상태에는 매우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태나 감정에는 무딘 여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이지요. 남자아이는 엄마를 자신의 일부로 인식하므로 성인이 된 후에도 아내나 연인을 자신의 일부 혹은 부분으로 여기면서 그녀의 희생이나 헌신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딸과 아들을 모두 키우는 경우 엄마의 요구를 딸 아이가 재빨리 먼저 알아차리고 마치는 경우가 많지요. 엄마 또한 그것을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여기고 아들보다 딸에게 더 많은 요구와 포기, 양보를 은근히 강요하기도 하지요. 딸을 보는 엄마의 감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엄마가 어린 시절에 홀대받으면서 자랐다면 자신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딸에게 투영시켜 자신의 부모와 같은 방식으로 딸을 홀대하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딸 아이에게서 발견할 때는 불안해하고 불편해하면서 어떻게든 그 부분을 없애려 하죠. 또한 엄마가 결핍이 많으면 지나치게 퍼붓는 방식으로 자신을 보상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딸아이를 타인으로 대하지 않고 어린 자신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아이를 자기 대상으로 삼을 때 딸 아이는 고유한 자기를 경험할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게 되어 타인의 감정과 상태를 살피기에 급급하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엄마인 내가 먼저 내 상태와 감정, 욕구와 요구, 욕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감정과 아이의 감정을 분리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아이에게도 불필요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양보하며 살아가는 삶. 내담자였던 영지 씨가 떠올린 어린 시절 첫 장면의 기억은 이렇습니다. 아기였던 남동생이 엄마 품속에서 자고 있고 동생보다 겨우 1살 많았던 영지 씨도 어린아이였지만 엄마는 딸인 자신은 동생 옆에서 동생 귓볼을 만지며 잠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떠올려 보면 어린 여자아이가 한없이 외롭고 애처로워 보이지요.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 귀가 퉁퉁 부어 있었다고 합니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오빠, 남동생이라는 존재 곁에서 소외된 어린 딸의 외로움은 그저 소외와 외로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엄마의 감정 찌꺼기들까지 그녀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남게 되죠. 많은 여성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에게 맞추며 살다가 결혼해서는 남편, 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양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딸에게는 감정적인 배출을 서슴지 않습니다. 딸 아이가 엄마라는 대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읽어준다는 것을 이용하여 감정적인 배출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요즘은 예전처럼 딸에게 물리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하게 하는 일은 보기가 드물지만 엄마의 감정 창구가 되는 딸은 여전히 많습니다. 커가는 딸에게 엄마들이 하는 단골 멘트가 있지요. 내게 너 말고 누구가 있니? 그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산다.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 이렇게 엄마는 또 딸을 올감입니다. 그래도 내가 엄마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지요. 그것은 여전히 엄마에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으로 소속되고 싶은 수많은 딸들의 이루지 못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딸은 그런 엄마를 거절하지 못하지요. 엄마는 그런 딸의 감정과 채우지 못한 결핍을 붙들고 엄마의 온갖 푸념과 감정 해소의 분출구를 놓지 않으려 합니다. 결혼한 딸이 매일 엄마와 통화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일 때나 성인이 된 이후에나 누구에게든 특히 부모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지요. 딸의 이루지 못한 소망은 부모에게 오직 우선순위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싶었던 마음이었겠지요.
엄마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달된다. 오래전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면서 크게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화에는 나치 수용소에 갇힌 아이의 아빠가 수용소를 놀이터로 만들어 아이가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애쓰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저려 눈물이 나면서도 그 위트에 웃음이 함께 나는 울면서 웃어야 하는 괴로운 영화였지요. 울고 웃는 내내 감동과 고통이 함께 따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그 무지막지한 수용소 안에서 무서움은커녕 숨바꼭질 놀이에 신이 난 아이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때 아빠가 수용소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빠가 수용소에 감금된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해서 아이에게 전달해도 아이가 불안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상태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막내딸인 안나 프로이트는 런던 대공습이 일어나는 전쟁 중에도 엄마가 아이에게 사물과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불안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뉜다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런던 시내의 공습이 멈춘 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불안과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한 반면 어떤 아이들은 상황을 수월하게 넘기며 즐거운 놀이에도 몰두할 수 있었다는 보고를 했지요. 중요한 것은 아이를 케어하는 엄마의 태도입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며 그 불안에 엄마보다 더 크게 압도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엄마 자신의 불안의 정체를 알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미 외부에서 일어난 불행한 상황을 부모, 특히 엄마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주하느냐는 아이의 정신건강에 안정을 주느냐 불안을 주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을 회피하고 과도하게 아름다운 환상을 아이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난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엄마 자신이 충분히 직시하고 받아들인 다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아이를 잡아주어야 하지요. 기억 속 상처를 치유하는 법. 행복했다고만 기억하는 것과 불행했다고만 기억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엄마의 기억과 저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하나의 일화를 두고 저와 아이의 기억도 달랐지요. 어린 시절 엄마가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5살의 어린 저에게 하루는 영겁의 시간처럼 길었지요. 그런데 엄마의 기억엔 그저 잠깐 맡겨놓은 시간에 불과했어요. 그것은 아이와 성인이 느끼는 물리적인 감각의 차이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의 경험은 주로 그때 경험에 동반한 감정과 상태를 중심으로 기억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여성은 어린 시절 내내 엄마에게 소외되고 가족에게 배제된 감정을 경험해서 불행했다고 지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남루한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고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 행복하지 않다고 원망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분석 중에 불현듯 친정으로 달려가 아주 어린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카메라 렌즈에 담긴 자신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사진을 처음 본 것이 아닐 텐데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그 사진이 어린 여자아이의 전부를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불행한 기억과 슬픈 기억을 붙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모두 없애버리고 과도하게 행복했다고 기억을 왜곡하는 것이나 불행한 자신의 모습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요. 영화 라쇼몽을 보면 한 사건을 두고 진술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모두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거나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조금 더 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이토록 취약합니다. 그리고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감정이 덧붙여지고 그 감정에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지면서 같은 상황을 두고 완전히 다른 사건처럼 각자에게 기록되기도 하지요. 아이들도 기억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핍을 기억하고 결핍을 욕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기억으로 원한과 원망을 키우기도 하지요. 키워진 원망과 원한의 힘으로 살아낼 힘을 얻기도 하고 불행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이 구성한 환상이고 그 환상은 다시 우리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좋은 엄마란 없습니다. 내 모습인 채로 충분히 내 아이와 개별적이고 독특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소극적인 엄마라면 나서지 않고 조용한 모습의 엄마를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엄마인 내가 소극적인 내 모습이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네 엄마는 그런 엄마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상상하는 엄마는 아니지만 네 엄마로서 충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도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아이와 엄마가 관계를 통해 경험해야 하지요. 엄마도 딸 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기질이나 장단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닮아서 예쁘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닮아 걱정되고 불안한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엄마가 자신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나와 다른 타자, 나와 다른 인격체로 보지 못해서 벌어지는 갈등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이 아이에게서 발견될 때는 끝까지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하고 나에게 있는 어떤 면이 아이에게 없으면 왜 그것도 못하냐고 타박하며 나무라기 쉽습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지 않아서 나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에게 그것이 투사되는 상황이지요. 그러기에 엄마가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향과 특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듬어져야 할 것은 주의를 기울이며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어야 그것을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정해 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 죄. 그때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지금 채워준다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실제로는 아이를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거나 동일시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요. 엄마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가 세상이 만든 환상이고 모성 신화이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만큼 조건적 사랑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희생한 만큼의 보상을 은밀하게 요구하고 말과 신체로 직간접적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엄마의 말과 신체가 보내는 호소를 외면하기 어렵지요. 간혹 나는 모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모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면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가 아이를 나보다 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기보다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소중한 내 아이라도 안으로 들일 수 없지요.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엄마 자신을 보호하려는 순간도 많고, 아이는 그 명분으로 자신을 이해시키려 하지만 마음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저항이 싹트기도 합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만나온 여성들을 보면 모성이 없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상처와 결핍에 압도되어 모성애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병리적 나르시즘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저의 경험 안에선 모성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지요. 내 안의 상처들을 이해하고 나를 깊이 알아갈수록 여성이 가지고 있던 모성이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새로운 모성을 발굴하고 제 기능을 찾아 힘과 빛을 발하게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나와 아이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킬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모성은 위대하다. 부모에 대한 상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모성에는 헌신과 온전한 돌봄과 자기 포기라는 위대함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능이기보다 매우 의식적이고 선택적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본능이라면 모두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성은 학식이나 배움의 정도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좀 더 다른 층위의 성숙함이고 결연함이지요. 그렇다면 엄마인 내가 나의 역사가 가진 숨은 의미와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하려면 결국 내 부모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안위와 평온을 위해 부모의 역사를 아름답게 포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과도하게 평가절하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부모를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는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이미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역사를 추적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모른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역사가 분석 시간에 구슬이 꿰지듯 관통된다는 사실입니다. 보편적 심리학 지식을 토대로 나를 이해하는 것은 자칫 위험하기도 하고 매우 일반적인 귀인으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통과 상처는 그 성질과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당연히 나를 사랑했을 거야 라는 보편적 지식으로 나를 이해시키며 분명 사랑받은 딸이라 생각하는데 왜 내 안에서는 이렇게 갈등과 고통이 끊이지를 않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은 삶이 힘들어서 그랬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순간은 한 번도 없었어 라고 의식은 나를 설득하고 서사를 부여하지만 내 깊은 곳의 무의식은 왜 이토록 많은 회한과 정돈되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들로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심층의 진실과 의식의 언어로 나를 설득시킨 진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상처나 결핍은 일반적인 심리학 지식에 끼워 맞추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개인의 아픔은 오직 그 개인만의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은 우리가 가진 무의식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을 낱낱이 해부하기 위해 판단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 곳곳에 방치되어 있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어 이해하고 또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고통을 함께 견디어내는 과정이지요. 굳이 그 어렵고 유쾌하지만은 않은 작업을 많은 이들이 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는 무의식적인 행위들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의 무의식, 그림자로부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용기를 내기도 합니다. 또는 마음과 행위가 따로따로인 나를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정신분석 작업은 나에 대한 애도 과정이고 새롭게 나를 구성하는 작업입니다. 자식이나 남편에게 나의 고통과 희생을 보상받는 것으로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은 아닐지라도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상처와 고통을 스스로 책임지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꼭 정신분석 작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가족을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기에 엄마는 모성은 다시 거룩함으로 위대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는 공포와 숭고함이 함께 전개된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엄마의 심리 안에 있는 무의식적 어두운 힘이 단순히 모든 것을 장악해 삼키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 깊은 곳의 상처나 왜곡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의 먹잇감으로 내주고 은밀히 자녀들에게 복수와 장악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모성의 숭고함 또한 존재합니다. 아직 그것을 제대로 발굴해내고 경험하고 접촉하지 못했을 뿐이지요. 엄마를 잃어야 내가 산다. 너무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좀 괜찮지 않으면 어떤가?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딸아이가 사춘기로 접어들 즈음 자주 딸아이의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 사랑스러움을 다시 느끼려는 저를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 옷을 고를 때도 은연중에 실제보다는 조금 작은 치수를 집어들기도 하다가 문득 내가 상실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성장이 또래보다 빠르고 덩치가 커지면서 어린아이 티를 벗어내고 있었고 표정엔 그 사랑스럽고 애교 넘치던 웃음이 사라지고 무뚝뚝함이 묻어났습니다. 딸이 이렇게 이젠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동안 저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린 딸아이의 모습을 수시로 소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스러움을 더는 접촉할 수 없다는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크고 작은 상실을 무수히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 상실에 대한 적절한 애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부모는 잃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애도하기보다는 방어하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정서적으로 자신과 더 단단히 밀착시키려 하거나 멀어지는 아이와 갈등을 빚으며 상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안 그러던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고 나무라는 것으로 아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부정하거나 책망하여 죄책감을 유발시키죠. 이때 부부나 가까운 가족이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을 회상하며 서로 나누고 그리면서 적절한 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롭게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마보이 파파걸 같은 말이 나오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의 마음속 아이를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존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상실과 애도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 순간의 내 모습,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갑니다. 그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애도는 나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지요. 잘 잃어가는 것이 나를 잘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왜 아프면 안 될까요? 왜 내 아이가 나를 떠나면 안 될까요? 손가락에 상처를 입으면 상처가 아무는 동안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겪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연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면 오히려 상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어가는 자녀에게서 느끼는 상실감과 외로움을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 좀 더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공허와 폐허를 마주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생각보다 괜찮은 나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간힘을 다해 괜찮아지려고 애쓰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부정적인 것을 빨리 잊고 털어내고 싶어 하지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쾌한 감각과 감정은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괜찮지 않으면 어떤지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곤 하지요. 아, 그렇죠. 제가 괜찮아지려고 너무 발버둥을 치느라 안 괜찮았군요. 아, 안 괜찮아도 괜찮은 것이었군요. 이렇게 내가 안 괜찮은 상태로 잠시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원했던 것을 주어라. 사랑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다. 종종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힘들다고 호소하거나 반 남자아이의 거친 언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밤이 늦도록 아이가 불편해하는 감정 상태를 다 들어주고 아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자기 감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탐색하고 어릴 적 엄마는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지요. 아이는 엄마도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진정되는데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지요. 덕분에 아이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때면 엄마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듯한데 사실 그 과정이 엄마 입장에서는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욱하고 아이를 다그치고 싶은 감정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럴래? 라고 비난하고 싶어지고 타박하고 싶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이와 이야기하다가 지치고 감정이 동요될 때는 잠깐 멈추고 사소한 집안일을 하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딸 아이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지금은 마음이 참 편안해졌는데 내일 마음이 또 움직여서 힘들면 어쩌지? 그럴 땐 이렇게 말해주지요. 괜찮아. 엄마는 늘 네 이야기를 똑같이 들어줄 거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거야.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안정되는 아이의 모습을 만나지요.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면서도 내 안의 은밀한 곳에서는 딸아이가 슬쩍 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참 우습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마음이 슬며시 올라오지요.
나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나한테도 엄마가 끝까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는 이렇게 받지 못했는데. 나는 늘 혼자서 끙끙 외로웠는데. 내가 해주면서도 내 아이가 부러워지는 이 복잡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 부러움은 내 안에 있는 딸아이 또래의 어린 내가 가지는 부러움입니다. 엄마로서 해야 할 책임과 보호를 당연히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감정은 엄마로서 딸아이에게 갖는 감정이라기보다 어린 내가 또래의 딸아이에게 반응하는 감정인 것이지요. 이때는 아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서 조용히 어린 내가 그런 엄마를 소망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순간들을 애도합니다. 이랬겠구나. 그래서 나는 힘들었구나 하고 어린 나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 위로하고 다독거리죠. 내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기대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다고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는 자신을 공감해주는 엄마에게서 안정을 찾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상태를 함께 겪으려 힘껏 노력하는 엄마의 태도에서 사랑을 느끼죠. 결코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릴 적 결핍 알아차리기. 내가 어릴 적 엄마에게 듣고 싶었던 말, 받고 싶었던 돌봄은 어른이 된 지금 아이에게 충분히 돌려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무엇을 받지 못해 힘들었는지, 정말로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그 과정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해서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려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었는지, 무엇을 받고 싶었으나 좌절하고 결핍했었는지 명료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받지 못해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주는 과정을 통해 받는 사람도 주는 나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혹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서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요.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가 많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이나 핑계를 대는 것이죠. 더 나아가 내가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은 줄 수 없고 설령 줄 수 있다 해도 주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립니다. 받지 못해 화가 난 상태로 멈추어 있는 어느 시점에 내가 나도 못 받았는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자크라캉은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도 못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줘? 뭘 주라는 말이지? 라는 반문과 반감은 내 안에서 충분히 애도되지 못한 탓에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버린 어린 나의 아우성에 불과합니다. 무의식 속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 있는 감정 덩어리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결핍감과 좌절, 외로움과 원망 등으로 응어리진 감정 덩어리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에 그대로 멈추어 있으면서 현재의 나를 압도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요. 이 아우성을 아무리 반복해도 끝나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이 그 요구를 정확하게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니 스스로 애도할 수 없고 끝없이 가족이나 타인을 향해 변형된 요구만 합니다. 그런데 자신도 제대로 모르는 요구를 상대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홀로 선다는 것.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랑은 서로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 결핍을 상대가 채워줄 것이라 믿는 투사에서 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자신을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통한 의존이 아닌 나 스스로도 충분할 때 진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반영이 없어도 자신의 존재를 믿고 나를 충분히 괜찮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분석을 받는 과정에서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정성을 쏟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대단한 변화를 기대하거나 긍정적인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붙들 수 없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를 지탱해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참혹한 순간에 오직 믿을 것은 나 자신밖에 없는 순간,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벼랑 끝의 그 순간, 가장 나다운 자신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확신과 당당함에 찬 자유로운 상태에서가 아닌 흔들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떨면서 말이죠. 홀로 선다는 것은 물리적인 독립이나 경제적 자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인이 된다는 의미이죠. 나의 쾌락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권력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폐허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야 고독을 사랑할 수도 있게 되지요. 무의식은 지울 수 없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로 분석을 이어가다 보면 강박적일 정도로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고치는 데 몰두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쉼없이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며 단죄하는 모습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분석 과정은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부정적이거나 어두운 부분이 온전히 제거된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정신분석가도 온전한 자기 수련과 정화의 과정을 거쳐 부정적 요소나 단점을 제거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목표는 우리가 가진 나약함을 자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나약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나약함과 취약함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나의 일부로 인정하여 함께 일생을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지요. 정신분석을 하는 분석가나 분석 상담가 중에서도 무의식을 끝없이 분해하고 분석하여 숨어있는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도록 이끌려고 시도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거해야 할 그 무엇은 끝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전문가들 자신도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들 자신도 완전한 엄마가 아니며 그들 자신도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우리 무의식이 가지는 어두운 측면을 고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듯 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모성을 고정된 어떤 아름다운 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하지만 자크라캉의 정신분석 현장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은 무의식은 결코 고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사람은 악함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선한 사람은 선함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물론 극도의 병리적 범죄는 예외로 둡시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에 따라 무의식의 상태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어떤 상황 안에서는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이니 타인에게 원인과 탓을 돌려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상호작용 안에서 일어나며 문제는 나 자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을 때 일어나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타인도 내 아이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타인의 요구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지요.
선한 모성과 선을 선택하려면 어떤 고정적인 모성과 인간성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집중하되 또 거리를 둘 수도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요구와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의 요구와 욕망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부로 열려 있는 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열려 있는 귀를 가져야 하지요. 자신을 좋은 엄마라고 속이면서 아이에게 은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고 자신을 나쁜 엄마라고 죄책감에 빠져 있는 엄마라도 아이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포기하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엄마로서의 고유함은 무한히 열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엄마로서 한 인간으로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 사색이고 사유입니다. 사유하고 사색하는 엄마를 따라 아이도 자신의 삶과 욕망에 대한 사색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